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83번째 시간으로 은교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교. 시인 이적교는 어느 날 외출해서 집으로 들어온다. 따사롭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야외 의자 위에 웬 낯선 여자애가 잠들어 있었다. 때를 맞춰 그 애제자 서지우도 당도했다. 서지우가 물었다. 너 누구냐?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리고 곧이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러자 지우가 물었다. 어떻게 들어왔니?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들어왔어요. 또다시 지우가 물었다. 집은 어디냐? 그러자 여자애가 답했다. 저쪽 아래 스탁소 옆집이에요. 이렇게 은교와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토요일 오후에 한번 와보라고 해 라는 것이 시인의 여사였다. 토요일에 은교가 왔다.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토요일에 한번 오는 것이었다. 집안 청소를 하면서 은교가 물었다. 할아버지, 연필통에 연필이 다 뭉툭하네요. 그러자 시인이 답했다. 조촉한 연필은 슬픈 거란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은교에게 의자에 앉은 채 얘기했다. 은교가 나에게 연필을 깎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제 눈물을 좀 닦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과서 책에서 시인의 시를 봤다고 얘기한다. 동백꽃이란 시였다. 비오는 날에 은교는 엄마에게 얻어맞고 시인의 집으로 도망쳐 온다. 비를 흠뻑 맞은 채였다. 시인은 은교의 젖은 교복을 드라이기로 말려준다. 소파에 잠들었던 은교는 아침녘에 시인의 침대 속으로 파고든다. 시인은 얼떨결에 은교의 가슴 속에 문신된 헤라를 보게 된다. 아침에 시인의 집으로 온 서지우는 은교가 이곳에서 잠을 잤음을 감지한다. 시인과 서지우와 은교는 휴일을 맞아 북한산 등반에 나선다. 중턱점의 바위에서 손골을 보던 은교는 서지우의 집적거림에 의해 손골을 떨어뜨리고 아연실색 해고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생애 처음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라며 울먹이고 얘기한다. 멀찌감치 서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인은 위임을 무릅쓰고 바위 밑으로 내려가 손골을 집어가지고 와서 은교에게 건넨다. 하루는 은교의 학교 앞에 시인이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 서주의 묘락에 의해 노랑머리 젊은이가 시인에게 다가가 다 늙은 노인네가 무슨 짓이냐며 심한 모욕감을 주고 해코지를 한다. 시인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은교를 향한 연모의 정을 끊게 된다. 서주는 시인의 장편소설 심장을 출판한다. 대중적으로 선풍적인 인기에 힘입어 83만 부가 팔리게 된다. 시인은 반체제 운동으로 10년간 복역을 한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자동차 정비기술도 배우게 된다.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게 되자 시인은 잠깐 강단에 선다. 그때 만나게 된 이가 서지우였다. 무기재료학과 2년생 시절이었다. 시인은 무기로 잘못 알았다. 무기는 무기였었다. 서지우는 별의 의미를 아는데 10년이 걸렸다. 은교는 서지우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약을 지어서 그의 집에 갖다 준다. 그러자 서지우는 은교에게 선생님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며 경고를 한다. 시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던 은교는 한 반다지를 장소를 옮겨 넣으려고 하면서 서지우와 실갱이를 벌였다. 그러자 시인은 그것을 본래 위치에 놓아두라고 한다. 그것이 비록 반다지에 불과하지만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은교는 재료를 구해와 시인의 가슴에 은교와 같은 문신을 새겨준다. 영화상으로만 나온 장면이지만 그 속에서 시인은 눈을 감고 환상에 빠진다. 은교가 달아나고 시인이 젊은 시절 청춘으로 변모해서 그녀를 쫓아간다. 그리고 둘은 환상적인 결합을 거친다. 시인은 문단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문신을 보여준다. 은교와 데이트를 즐기는 시인은 은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서지우의 심장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작가의 반열에 온단다. 반다지에서 시인의 육필 원고 은교를 발견한 서지우는 그것을 문학 잡지에 발표하고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문학 잡지사 관계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시인은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문제의 작품을 읽어보고는 허탈해한다. 서지우가 시인 앞에 나타나자 시인은 불같이 화를 내고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호통친다. 그리고 그는 차를 몰고 지리산으로 내려간다. 노고단에 차를 주차해두고 지리산 종주에 나선다. 은교는 서지우의 강건에 못 이겨 거의 자수해서 키스를 한다. 서지우는 시인과 자신은 다르고 그는 젊음을 구가할 수 있음을 시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 시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해방되고자 했다. 서지우는 연말에 꿈에 그리던 이상문학상을 받게 된다. 그것은 영화상으로만 설정된 것이었다. 그의 연둔 생활을 했었던 시인이 그곳에 나타나 치사를 한다. 시인의 생일날 셋은 상급살을 구워 먹으며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 시인은 일찍 자리를 뜨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남은 둘은 육체의 항연을 벌인다. 야심한 시각에 일어난 시인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시인은 예제자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제자의 차를 펑크내고 자신의 차량에 나사를 풀어놓는다. 결국 서지우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시인은 오랜 지병으로 인하여 차츰 기력을 잃게 되고 결국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자 병 안에서 나와 자신의 토굴 속에서 운명하게 된다. 은교는 시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안개꽃을 들고 간다. 시인은 죽은 듯이 고요히 잠들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지된 상태임을 알고 은교는 마지막 작별을 구한다. 은교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시인의 작품 인쇄가 자기에게 유산으로 상속되었음을 알게 된다. 유언 집행자 변호사는 시인의 유골을 보게 되고 시인이 죽은 후 1년 뒤에 개봉해보라는 원고를 간직하게 된다. 1년 후 개봉해보니 그가 서지우를 죽이게 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소설의 내용은 시인의 노트, 서지우의 노트, 변호사의 노트 등으로 편성되어져 있었다. 또한 변호사의 시각에서 쓴 글술도 있었다. 은교는 모든 것을 묻기 위해 유골을 불태워 없앤다. 변호사는 시인의 집을 문학관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시인이 한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시인의 음탕함 또는 불순한 의도 등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은교를 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작가의 얘기로는 모든 인간이 희구하는 바 그것은 은교라는 것으로 구체화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갈망하는 바 원하는 속의 전형으로 은교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시인은 그 어린 것을 탐하고 유격의 대상으로 강구한 것이 아니란다. 삶의 의미와 늙은 시인의 삶의 활력소로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상징으로 은교는 의미지어져야 하리라.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